네,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발표로서 되게 좀 사이언티픽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한번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치매는 뭐 너무들 잘 아실 거예요. 고령화 시대가 되고 현재 80세 이상 이제 살다 보면 80세 이상에서 약 25%가 치매에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장인 장모님하고 부모님 네 분 중에 한 명이 치매가 걸릴 수 있는 유병률로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를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이제 상황에 있어서 그 세계적 트렌드가 국가에서 치매는 책임을 지겠다 해서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이제 알츠하이머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었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서는 2008년도서부터 1차, 2차, 3차 이제 종합관리 대책 이후에 현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 해서 진단, 치료, 케어에 대해서 이제 토탈 솔루션을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치매 DTC 융합 연구단에서 이제 매년 약 한 100억 원의 그 연구비를 가지고 이런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 솔루션의 필요성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는 보통 이제 주관적 인지 장애를 시작으로 해서요. 경도 인지 장애를 한 7년 정도 겪고 그다음에 이제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치매가 진단된 이후에 빠르게 진단을 하고 약물을 치료하게 되면 약 한 5년 정도만 이 중등도를 이제 지연시켜 주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약 한 5조 원의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치매 환자나 뭐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빠른 진단과 인지 재활 그리고 약물 치료를 그 토탈 극복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유형을 한번 보시면요. 뭐 우리가 많이들 이제 치매 하는데요. 치매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생성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약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가 그러면은 왜 걸리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이러한 병리가 나타나면 당신은 이제 치매 환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세포 밖에 아밀로이드 플락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이 막 뭉쳐가지고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기거나 또는 신경세포 안에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라고 해서 타우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이 타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브레인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 이제 AD 환자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우리가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인지가 좀 이상하다, 약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보통 임상적으로 벌써 브레인에는 이러한 그 아밀로이드 플락이나 타우가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걸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기면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두 가지의 아주 단순한 전략을 가지고 30년 전서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아밀로이드 플락, A베타를 생성을 억제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제거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했던 약물 개발이 이 APP라고 프리커서에서 이렇게 A베타가 아밀로이드 플락이 펩타이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에 베타 시크리테이즈, 베이스 1이라는 프로테인이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아서 많은 제약회사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가장 먼저 이 베이스 1 이니비터들을 20년 넘게 개발을 했었고요. 뭐 혈액에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많이 줄었다 이런 임상적인 좋은 소견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대부분 모든 베이스 1 화합물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성도 있었고요. 아밀로이드 그 베타 프로틴을 좀 줄여주긴 했었는데 기억력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인지가 개선되진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그렇다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 A베타 플락을 항체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자라는 기존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솔라네주맙이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임상을 실패하면서 사실 줄줄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이런 그 A베타 플락
제거를 위해서 항체 치료제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았었던 이제 2022년도에 가장 그 기대 순위 1위였던 이 아주카누맙도 2019년도에 임상 3상 실패를 했고 현재는 재임상 중이어서 뭐 결과들이 좀 좋다고 하는데 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락이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것이 어떤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되고 나서 이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좀 더 다른 타겟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렇게 그 A베타를 타겟으로 많은 치료제들을 연구를 했지만 한 건도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기존의 이 치매 약물들은 사실 원인하고 좀 거리가 있는 두 가지 타겟에 대해서 단 5종만이 현재까지 이제 승인을 받은 이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나 NMDA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현재 5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5개 모두 아주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를 시키고요. 전혀 그 장기적으로는 효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증상 완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현재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면 현재 121종이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5년간의 치료 타겟의 변화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했던 것이 2017년도만 해도 임상에서 약 한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2020년도에는 20% 미만으로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나 뉴로 프로텍션, 뉴로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타겟들이 갑자기 급증을 하는 그런 이제 임상 그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2013년도서부터 알츠하이머성 이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같이 이제 이창준 박사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밝혀져 있는 그런 타겟들이 가장 좋은 타겟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랫동안 이창준 박사님께서 연구를 했던 것이 뉴런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서 글리아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에스트로사이트는 이 종이 인지가 점점 늘어나는 마우스, 멍키, 휴먼 이렇게 종이 점점 진화할수록 그 수가 상당히 크고 이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에스트로사이트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에스트로사이트가 인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사이트가 저희의 이제 중요한 타겟이 됐었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AD에서 그럼 에스트로사이트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저희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건강한 사람들의 브레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에스트로사이트가 이렇게 건강하다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가 되면 이 에스트로사이트가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반응성 교세포가 됩니다. 리액티브해지고 이러한 리액티브해진 에스트로사이트가 이 에스트로사이틱 가바를 엄청나게 과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뉴런에서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가 생성되는 가바하고는 다르게 에스트로사이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가바를 과생성하게 되고 이 가바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그 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지 장애가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 그 연구팀에서 이제 이러한 에스트로사이트가 토닉 가바를 과생성한다라는 것을 사이언스에 보고를 했었고요. 이러한 가바에 의해서 알츠하이머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2014년도에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이 가바 그 에스트로사이트가 AD 환자에서 리액티브해지면 보시는 이게 이제 마오비라는 엔자임이 퓨트레신을 소스로 해서 가바를 과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에서 가바가 엄청나게 과생성이 되면 가바가 릴리즈가 되고 이러한 가바가 신경세포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가바 리셉터에 붙어서.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이러한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 이 시냅스에서 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억제가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학습이나 기억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AD 환자를 뇌조직을 기반으로서 이런 치료 기전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의대 당시 있었던 류은 교수님께서 AD 뇌조직 11명에 대한 뇌조직과 컨트롤 뇌조직 11명의 조직을 분석한 결과
에스트로사이트가 리액티브해지면 이 GFAP이라는 프로테인이 과발현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D 환자에서 이 GFAP mRNA 레벨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세포가 상당히 반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안에 가바를 과생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MAO-B라는 엔자임이 과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D 환자의 뇌조직에서 가바를 스테이닝 해본 결과 그 일반 건강한 그 사람들의 브레인하고는 다르게 가바가 상당히 과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플로레센스로 스테이닝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에스트로사이트인데 리액티브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GFAP으로 상당히 리액티브해져 있고 그 안에 MAO-B라는 엔자임이 상당히 과발현이 돼 있고 또 그 MAO-B에 의해서 토닉 가바가 상당히 과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제 AD 환자에서 확인한 것을 이제 AD 동물 모델에서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AD 동물 모델로서 APP-PS1하고 5XFAD 두 가지 동물 모델이 있는데요. 두 가지 동물 모델 모두에서 똑같이 환자와 같이 에스트로사이트가 리액티브해지고 가바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그룹에서도 같은 해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똑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한 보시면 그 안에 MAO-B가 상당히 과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러한 MAO-B를 억제함으로써 가바 가생성을 분비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MAO-B 저해제를 가지고 가바 과생성을 억제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레질린이라는 현재 그 승인된 치료제를 처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에스트로사이트의 반응성이 약화됐고요. 그 안에 가바가 상당히 감소되는 치료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바가 과생성되면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 분비가 되는 커런트를 측정했을 때도 이 MAO-B를 저해했을 때 이런 가바 분비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닉 가바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 장애를 야기한 이유는 이 가바가 신경세포를 억제하면서 이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뉴런 세포에서 뉴런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원활하게 이렇게 신호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가바가 신경세포를 맞게 되면 이러한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치매 환자가 기억력이 나빠지고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MAO-B를 저해하면 이러한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이 다시 돌아오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마우스고요. 이게 치매 동물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치매 동물 모델에서는 이러한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AO-B 억제제를 쳐서 가바 과생성을 억제하니까 다시 일반 동물 모델처럼 다시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MAO-B에 의해서 그런지 MAO-B shRNA를 처리한 거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MAO-B를 저해하거나 낙아웃시키면 신경세포의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가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당연히 MAO-B 그 엔자임에 대한 약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약물들을 가지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그 임상을 안 했냐? 찾아보면 많은 이 MAO-B 억제제를 가지고 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임상 결과에서 초기에는 상당히 커그니티브 그 인지 장애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약으로 되지 못한 것은 이것을 롱텀으로 트리트먼트 했을 때 전혀 인지 개선 효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한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저희도 이 기존의 약물을 2일주간 쳤을 때는 이 액션 포텐셜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장기를 투여하면 2주, 4주가 되면 이 효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세 가지의 그 특징을 갖는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약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존 약물은 MAO-A에 대한 선택성이 약했는데요. 저희가 MAO-A에 대한 선택성이 상당히 높은 약물을 개발하자. 두 번째는 이러한 기존 약물은 비가역적 저해제였는데 가역적 저해제를 개발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수한 약물성과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기존 약물의 문제점들이 뭐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 다른 타겟들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 타겟 셀렉티비티가 높은 약물을 개발하자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CNS 약물의 개발에 그 어려운 점은 보통 약물 개발보다 성공률이 절반 이하에 머무는 그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환과 연계성이 높은 동물 모델 개발이 힘든 점이고요. 두 번째는 BBB 투과 약물이 필수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의 기전으로 APP-PS1 마우스 모델이 기전과 거의 이제 동일한 연계성이 높은 동물 모델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BBB를 잘 투과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펑셔널라이즈드 아미노 액시드라는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BBB가 글루코즈나 영양분이나 스몰 몰레큘들은 잘 통과를 안 시키는데 글루코즈만 그런 영양분을 통과시키고요. 근데 아미노 액시드는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포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미노 액시드를 바탕으로 유도체를 만들었었고요. 힛 컴파운드를 만들고 계속 최적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KDS 2010이라는 약물을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효능도 평가하면서 동시에 약물성이 우수한 화합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약물성도 같이 검정을 했습니다. SER 및 효능을 검증해서 다양한 약물 중에서 요 KDS 2010이 포턴시나 셀렉티비티가 상당히 우수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약물 대비 6.7 나노몰라로 상당히 우수한 효능을 확인을 했고요. 마오A에 대한 셀렉티비티는 약 10,000배 이상. 그리고 저희가 엔자임을 워싱을 해주면서 리버서빌리티를 확인한 결과 기존 약물은 이제 리버서블하지 않은데 저희 약물은 리버서블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KDS 2010이 상당히 우수한 약물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BP 레시오, 브레인에 들어가는 레시오가 10배 정도 돼서 아주 뇌 투과율이 상당히 높고 다른 이제 그 뭐 안정성이나 생체 안전성을 확보를 했었고요. 메타볼릭 프로파일링이나 유전 독성도 없었고요. 생체 독성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프로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했었던 다른 타겟에 대한 선택성을 보기 위해서 다른 신경계의 87개의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1마이크로몰라에서 검증한 결과 저희 타겟 외에는 이제 건드리는 타겟이 없었고요. 카이네이즈에 대해서도 전혀 저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토닉가바를 그 릴리즈를 억제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저희가 1mpk에서까지도 이 가바 과생성을 억제해서 토닉가바의 커런트가 줄어드는 것을 일반 동물처럼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기존의 약물들은 4주 정도 처리했을 때 이런 액션 포텐셜이 회복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희 약물은 이렇게 4주를 쳤을 때도 이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주간 장기 투여 시에도 가바 과생성이 억제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4주간 처리했을 때 이렇게 가바 과생성이 일반 마우스만큼 억제가 됐었고요.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약물도 같이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기존의 약물은 4주를 쳤을 때 가바 과생성이 다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기존 약물은 3일만 쳤을 때 이게 임상하고도 같은 결과인데요. 쇼텀으로 쳤을 때는 가바 과생성을 억제했는데 4주를 치면 다시 가바가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인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기억력이 회복됐는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패시브 어보이던스는 마우스를 이렇게 밝은 데다가 놓고 불을 쬐주면 이 마우스가 밝은 곳을 싫어해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여기서 전기적인 샥을 주면 이 마우스가 이 전기적인 샥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치매 마우스 모델은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다음날 해도 다시 금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약물이 기억력을 회복시켰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저희 약물 4주 쳤을 때 기억력이 일반 마우스처럼 회복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단기간 3일 투여시나 1mpk에서도 효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기존 약물은 아까 그 기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주 처리 시에 효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3일만 처리했을 때는 효능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행동 실험을 하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워러메이즈인데요. 이 수조에 이렇게 뿌옇게 해놓고 플랫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며칠 동안 계속 여기다 놓으면 쥐가 물을 싫어해서 막 돌아다니다가요.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안식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이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쥐가 60초 걸려서 그 플랫폼을 찾아갔었는데 이 옆에 공간을 기억을 하면서 20초 내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근데 그 치매 마우스 모델은 그 기억을 못하고 잘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약물을 처리했을 때 일반 동물처럼 잘 찾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기존 약물은 이렇게 다시 가바가 과생성이 되고 저희 약물은 가바가 과생성이 안 되고 지속적인 효능을 보이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실험들을 했는데요. 이 가바가 생성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그 마오비에 의해서 가바가 생성되지만 보통 미생물에서는 이러한 대체 기전이 많이 그 발달이 돼 있는데 생체에서는 휴먼에서는 이 다오의 발현량이 상당히 적고요. 이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데 만약에 마오비 그 기존 약물이 요 마오비를 비가역적으로 오랫동안 억제를 하게 되면 이쪽 대체 기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민 옥시데이즈의 발현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쪽 기전으로 해서 가바가 다시 과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모델에서도 확인한 결과 기존 약물을 4주를 치면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그 에스트로사이트 안에 꽉 차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를 이때 다시 쳐보니까 다시 가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다이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체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약물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서머리인데요. 기존 약물은 대체 기전에 의해서 초기에는 이제 마오비를 억제를 통해서 가바 과생성을 억제하지만 장기간 치게 되면 효능이 사라지는데 신규 약물은 지속적으로 인지 개선 그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결과들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이제 게재를 했었고요. 저희가 9개국에 특허를 등록을 했고 저희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재는 뉴로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임상 승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LP 그 non-clinical 스터디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ST팜에서 API 완료가 됐고 올 9월에 DP가 완료가 되면 올해 이제 10월에 임상 IND 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